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현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나 모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생각이. 그런가요? 네. 아, 그냥 솔직히 한 명만 나와도 될 뻔했어요. 아니, 우리 봉달님은 다른 경우 많아요. 아니요, 저희들보다 더 합리적이셔가지고. 아, 그래요? 공천 못 받는다 그러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일단 양곡관리법 등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요 법들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거부권 행사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공달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이게 6개 법안인데요. 4개 법안이 이제 농업 관련 4법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이 손해 보는 거, 그런 거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에요. 4개 법안은. 그거는 이제 국가 재정상 이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정부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양곡관리법, 이거에 이제 쌀값 떨어지고 요거 관련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이게 한 1조 든대요. 1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 예산이 650조가 넘는데 1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부자 감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논리가. 부자 감세했으니까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하지, 부자 감세 안 했으면 뭐 몇십조 정도 더 걷는데 왜 그러냐, 이 논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와는 별개의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쌀 재배 면적 줄이고 다른 작물로 바꾸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 이걸 이제 돈으로 막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법안은 그거고, 나머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고, 와서 뭐 개인정보, 뭐 기업 비밀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참이라고 이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만났을 때 이거 굉장히 무리하다. 한국에서 어느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국회 끌려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 구글 코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글은 전 세계에 다 영업을 하니까 한 군데서 뚫리면 다 뚫리는 거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흠칫했다는 기사도 나왔죠. 그거 반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이 예산안이 이렇게 부의가 될 때 세법 개정안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야 맞춰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동 부의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랑 예산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근데 민주당에서 뭐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자동 부의하는 거 안 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거의 없는 거부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약간 반론성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제 산정을 한 거거든요. 2030년까지 연간 1조 원씩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피해를 좀 과대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1조 원씩 들어갈까,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러면은 이제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 이제 쌀을 재배하는,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전환을 하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농민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실상 방치했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예전에 야, 쌀국수 만들어, 쌀국수. 쌀 남아도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어요, 진짜로. 거의 없다시피 하니, 이렇게 특히 이제 호남에는 이 쌀 농사를 짓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호남의 지역 주민들의 좀 민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저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거를 처음에는 전부하려고 하다가 정부 여당에서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초과 생산량이 3%, 가격 하락률이 5% 이상일 때 이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이거는 농민들이 사기가 어려우니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원래 정부가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잘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예 법으로 만들자.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까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하고 야당이 좀 요구하면은 정부가 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법까지 굳이 만들었어야 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워낙 불통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통령하고 이제 싸우게 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나머지 법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어민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좀 더 논쟁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원래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의 측면에서 반대를 한 것 같고요. 증언감정법은 이게 왜 나왔냐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구글 코리아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특히 외국계 그리고 국내 재벌들도 뻑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는 개인정보다, 이거는 기업비밀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오만하게 이거를 해왔고 국회가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안 나오게 아니라 해외 출장이라면은 화상으로라도 나오게 해서 어떤 본인들의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국회에서 좀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의 이유로 이거를 발언을 무조건 안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정말로 여기에서 그럼 국회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다 기업비밀을 다 얘기를 했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동안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안 하려고 했던 재계에 좀 경종을 울리려는 건데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조정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야당이 무조건 이거를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사실은 이거는 좀 정치가 잘 됐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와고 거부권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했던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증인 막 불러가지고 너무 망신 주고 윽박지르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기업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불러놓고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통역 썼다고 뭐라고 하고 물론 그건 시간 끌기라고 보긴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막 호통을 치니까. 그 외국 의회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했던 행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몰법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2030년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 면적을 제대로 줄이고 이 작물을 좀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럴 필요가 없도록 갑자기 쌀값이 확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과 동시에 그 경과 규정을 둬서 몇 년 동안은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될 텐데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소수 여당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야가 좀 사이가 좋았으면 사실 중간 부분에서 협의도 가능했을 텐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이 없잖아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귀가 얇아서 그런지 공달 선생님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얼천 선생님 말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라고 정치를 하는 거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도 좀 잘못인 것 같고 또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여당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겪는 농민들 어떻게 도울 거냐. 그런 것을 좀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대구에서 아주 찐 보수 네. 대구에서 한 분 오셨는데 네.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 아 역시 보수네 보수. 공단님 말씀이 맞다고 네. 하십니다. 공단 화이팅! 화이팅! 두 분이 양곡관리법의 쟁점에 대해서 찬반 입장에서 잘 토론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거저 먹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이번에 올라간 6개 법안은
뭐 정파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 사실 농민들은 양국관리법을 원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세금이 왜 비효율적인데 쓰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나 각자의 권한대로 판단하고 대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야당에서 주도해서 올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협의가 좀 없었다는 게 95점 드리는 장성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야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좀 넓게 보고, 왜냐면 좁게 보면 특정되니까 넓게 보고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그런 입장을, 왜냐면 본인이 꼭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오랜 관료에서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입장을 피력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입장을 피력했고, 야당에서도 요구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너 쫓아내,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무슨 회의 통해서 땅땅땅 두드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 그렇게 했고, 대신 이제 20일 좀 넘어서 할 수 있는 특검법 있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네. 이건 무조건 통과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앞서 오늘 6개 보면 정책적 이슈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특검법을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적이거나 뭐 정파적인 걸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밝혀야 될 진실이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를 뭐 이건 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통과시키는 걸 해줄 걸로 믿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서 약속을 했냐 어쨌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건 일단 거부하고 그냥 느낌, 예지, 네, 제가 이렇게 꿈에서 해몽 뭐 이런 촉이 거. 와요. 근데 야당 지도부가 일부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느 그렇다고 뭐 한덕수 총리가 그걸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고, 누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저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 박제되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서로 간에 이해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나 안 해, 안 했는데요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뭐 탄핵 수출가든 이런 배신이야 요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게 국민 상식에도 전 맞다고 봐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않을 거다. 왜냐면 하면은 보도를 보면 하나는 좋죠. 하고 하나는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러진 않고. 짜쳐요. 죄송합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하면 안 되죠. 거부권 하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권 가장 비판 많이 받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왜 제대로 안 하냐.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도 전 탄핵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공달 문서도 보내도 안 받고 소환한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서류 접수를 안 하는데 특검이 통과돼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죠. 네. 이거 거부하면요, 또 국민 여러분 이 추운 날에 또 국회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할 맞죠? 거다.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 어때요, 공달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식적으로는 그냥 통과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찬가지로 이거 네 번째.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여당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하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헌재 재판관 임명하냐 마냐까지 갈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늦추던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재판관 임명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심리가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조기 대선이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장마 대선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단풍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첫눈 대선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재판관 구성 때문에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라 3분의 1이 없어요. 6명.
헌재법 보면 7명 이상 출석하여 심리한다라고 돼 있어. 그걸 어떻게 법이 있는데 위헌 법률로 완전히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심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1루심을 막 뭐 2루심이 대충 보고 대신 보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경기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9명 완전체가 된 다음에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요식행위도 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에서 어느 만큼의 강도로 하라고 요청을 할 거냐, 야당에서는 얼마나 또 그거를 반대할 거냐, 요 상황을 저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건 총리도 거부권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행사한 적이 있었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제 깨지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배치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는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도 행사를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로 이제 한덕수 총리는 갈 수밖에 없다. 머리도 천재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김건희 특검 저는 사실 내란 특검은 걱정을 안 해요. 그거는 거부권을 정말 행사를 안 할 텐데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더 우려하는 거는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그 뭐 대선이 언제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크게 보면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이거든요. 명태균에는 지금 이름이 오세훈, 뭐 홍준표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와 중진들 이름이 너무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대선 할 즈음에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소환해, 뭐 오세훈 뭐 얘기 나와 막 이게 막 굴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당의 명운을 걸고 또 당의 압수수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네.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올 거고 이러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1대 0으로 지나 10대 0으로 지나 똑같은데 그렇게 또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 특검으로 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게 우리는 다 밝혀질 것 같잖아요. 근데 성공한 특검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 안 나요. 드루킹 특검 딱 하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검을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죄를 이 징벌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도 특검법 2개는 막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또 논란이 있습니다. 탄핵 요건에 대한 논란인데 대통령 대행이 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때는 이 기준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총리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총리 탄핵의 기준으로 하면 재적의 과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명, 그러니까 야당의 힘으로만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뭔가 기준도 없고 그동안의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뭐가 맞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뭐가 맞다고 보세요? 복잡할 것 같아.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어떨 때는 총리였다가 어떨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이거는 결국은 가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과반으로만 탄핵 소추가 가능하면 총리직만 탄핵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탄핵 사유가 좀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상은 거부권을 행사한 거로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의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한 총리가 그냥 거부권을 안 행사하는 게 맞다.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부권 행사하지 맞을 짓을 했으면 않으면 맞아야지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냅둬요. 그러니까 다 사상 최초예요. 이런 게. 자, 말씀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92표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국무총리만 탄핵이 된 걸로 의유를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요 세 개를 하는 거고 권한대행만 대통령 권한대행 붕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다 안 해야 된다는. 야구로 치면 다 몰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록 무효. 탄핵을 했을 때 후폭풍이 훨씬 더 심하다. 그렇죠.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받고 하나 더 그런 거잖아. 대통령 받고 총리 받고 기재부총리 받고 부총리 받고 교육부총리 뭐 이렇게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다음에 네. 이주호 장관 다음에는 유상범 의원 형님이신 네. 유상임. 어,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외교부 뭐 장관 이렇게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계속 궁금하다. 내려가면 김문수 장관한테 걸려. 아니 그분이 꿈이 지정 생존자야 그분이. 꿈이 크시다고. 아니 요즘 대선 후보 조사하면 한때 큰 분 만나게 돼 있어. 계속 하다 보면 5%? 옛날에 부정선거가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네요. 그럼. 부정선거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부정선거가 되는 게 건가요? 김문수 장관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뭐 극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본인이 대통령 대행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장 소장님 근데 뭐가 이것도 맞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있는 거고 직무가 정지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지금 공식적인 직이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아니면은 권한대행도 못 하는 거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수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니까 법에 총리의 탄핵에 대한 것과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위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예, 총리로서 권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리를 기준으로 직을 기준으로 하는 게 법 해석상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의도 야매 변호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회에서 벌써 법률 해석을 좀 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겠죠.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러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죠. 권한대행을 두 개를 하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두 개를 하겠죠. 그게 맞죠. 논리상. 별일이다. 그러게 사상 말이에요. 최초. 사상 최초의 일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압수수색도 그렇고 각종 서류 전달 이런 거 다 경호처에서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덕수 대행이 수사 협조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한 대행이 수사 협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형사소송법의 111조에 이게 써 있어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군사기밀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책임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책임자가 뭐 경호처나 뭐 대통령실이었으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똑같은 논리로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네. 한덕수 총리는 그냥 뭐 결국은 할 것 같아요. 할 거다. 네, 결국은 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끝까지 안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 들어왔는데도 뭐 맞고 시작하면은 이제 경호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하지만은 야당의 반기를 드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계속 이거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분은 진작에 사표를 우리가 수리해 줬어야 돼요. 아니, 총선 끝나고 사표를 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의지가 없는 분한테 이미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끌어가지고 내년 1월 15일인가 뭐 13일인가 그때가 되면은요 이낙연 총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네. 아무런 의지가 없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분인데 이런 걸 계속 맡기니까. 탄핵도 두렵지 않다 이런 진작에 좀 분이신데. 좋은 총리 후보 좀 하시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오덕수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구시장이 책임 총리 자기 하겠다고 2번이나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 나왔는데. 아. 그때 그냥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와, 그랬으면 또 어떤 국면이 펼쳐졌을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대통령이 절대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재밌 홍준표 시장이 더 말이 많았을 수 있어서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계속 말 더하면 아, 그게 부딪히는구나.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네. 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지시를 해야 되죠. 근데 성격상 아마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빨리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특검법 통과 전까지. 특검이 통과되면 사실 특검으로 다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공수처가 그럼 그 전에 체포에 나설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근데 원래 1월 1일까지잖아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꼭 1월 1일까지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한 다음 주 안에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특검이 좀 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면은 공수처에서 가더라도 일단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어떤 주도권에서 좀 앞서가겠죠. 그러면 한덕수가 경호처에 지시해서 막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좀 예. 다를 수 있군요. 지금은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좀 눈치를 보고 그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두 분의 차를 이동해야 돼가지고 차키 전달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세워놓으셨길래 지금 빨리 이동 주차가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저희 작가님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호처에서 다 압수수색도 맞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도 이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랬는데 최근에 검찰이 본인들이 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일원화가 됐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고 이중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수처를 일원화가 됐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되죠. 이제는 해야 명분이 된다.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입장이 되면은 또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근데 어쨌든 명분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좀 시간을 끌고 뭔가 뭐 좀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뭐 할 거면은 다른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딱히 뭐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호처가 고민하는 것은 경호처에서 이렇게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지금 막 뽑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장이 나올 때는 뭐 체포영장이나 뭐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데 긴급 체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리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경호처가 어디까지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니까 이 변호인단에서는 또 다른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단도 이제 조금씩 더 보강이 될 거예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뭐 전 모 씨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소란죄라고 말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이건 내란이 아니라 내란죄가 아니고 소란이다. 소란죄라고 하신 분이 딴 분도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서초동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예. 제가 들은 정보는 좀 공달 선생님하고 다른데 그래요? 예, 지금 변호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유능한 역술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거를 영장을 받고 조사 소환에 응해야 우리가 괜찮을까 그 시를 따져보려고 네. 지금 계속 지금 역술인들 알아보고 있다고 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진짜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인에서 연말 특별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맛평가와 재구매율이 가장 높았던 제품들로 구성했는데요. 굴무침, 통영 굴전, 굴짬뽕탕, 들깨 장어탕 옵션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공덕포차 구독자님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에 한 번 더 가격을 낮췄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예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좀 유능한 역술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거를 영장을 받고 조사 소환에 응해야 우리가 괜찮을까 그 실을 따져보려고 네. 지금 계속 지금 역술인들 알아보고 있다고 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진짜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진짜? 아, 너무 진짜 같지 진짜.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뭐가 진짜야? 아, 표정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항상 뭐 심각합니다. 전화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한테 기대는 것보다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기대시는 것 같다는 그럼 생각이 그분들이 날짜를 정지해주면 소환에 그렇죠, 응하긴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소환이 아니라 본인 자진 출두할 수도 자진 있다. 출두. 아, 그런 날짜? 아, 그 날짜. 자진 출두 이날 하면은 나에게 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 본인은 법과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상당히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솔직히 형사 재판 받으러 가거든요.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저도 법원에서 오는 서류 다 안 받고 검찰에서 오는 서류 다 안 받고 해가지고 피해 다녔을 텐데 이 사실을 지금 알려줘가지고 저는 내일 꼼짝없이 가서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장성철이 그러면 바로 구속이지. 그래서 이게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일수록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적용과 본인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얼초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날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협조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체포되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전두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에 성명 뭐가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박했죠. 저는 원래 굉장히 옛날 초기부터 박했는데 이제는 이분에 대한 모든 거는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염치도 뭐 양심도 배짱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쫄보라고 제가 쫄보라는 수식어를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썼는데 진짜 윤석열이 쫄보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릿속에 제가 아까 그렸잖아요. 여기 머릿속에는 지금 나 깜빵 가나? 이거가 가득할 거예요, 정말로. 여기. 네.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하게 지금 무슨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그냥 가기 싫어서 애처럼 그냥 뻗팅기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체포하러 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는 그냥 이건 제 예측인데 긴급 체포하러 왔을 때는 막을 것 같고요. 영장 들고 오면은 그때는 그냥 조금 막는 척하다가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어쨌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의 요건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아니 관저에 이렇게 잘 앉아있는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을 약간 그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경호처가 막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체포영장이 나오겠죠. 법원이 발부해주고 그러면 그때 아유 그럼 내가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통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이분한테 뭔가를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아니 도주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조사 받지 않는 그것도 좀 폭넓게 해석을 하면 도주 우려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병 확보를 못해서 그건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해석할 저는 그거는 뭐 그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탄핵될 때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듯 법을 지킬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를 이정미 그 헌법재판소장이 다 읽었거든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죠. 내란이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유로 나중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사유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예. 대통령이
굴릴 머리가 없어요. 10을 못하는데 뭐 30을 바라거나 40을 바라는 것도 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네. 12월 3일 날 저희 회식했었거든요. 네. 그 평온할 때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한테 뭘 바랍니까? 일단 상식적인 논리나 절차, 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따져 물을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못한 걸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자진 출두나 소환에 응하지 전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검찰에서는 소환에 응했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냥 체포를 시킬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검사들은 늘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뻗탱기던 분들, 뭐 옛날 장관, 뭐 높은 분들 다 일단 와서 조사받고 구속시키면 고분고분해진다. 윤 대통령이 그거 모르겠어요. 본인이 검사 오래 했는데 당연히 알죠. 옛날에는 이제 일단 때려놓고 구속시켰는데 지금 못 때리니까 일단 구속시키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래서 절대 응하지 않는데, 아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지시를 하죠. 체포영장, 긴급체포 막지 마라. 네. 그러면 경호처장은 명분이 생기는 거죠. 나는 권한대행으로 지시받았어. 그럼 안 막아요. 대통령은 아마 그래도 얘기하겠죠. 야,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오는데 막아. 그때 그러면 경호처 실무자들이 이거 권한대행 지시로 막지 말라고 했고 이건 법적 조치입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돼서야 나와서 나는 지금 고난의 길로 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정의를 밝혀낼 거다. 근데 그런 그거 모습을 연출한 어차피 것이다. 헛소리니까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면 또 헛소리 골목에 나와서 딱 뭐 저기 한남동에서 얘기하고 그때 체포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검찰이 초반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 전 장관도 막 잡아놓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갑자기 엊그제 논의를 해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정 아니, 소장님. 공수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공수처가 이첩해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첩해야 돼요.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심호정 검찰총장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로 이관을 했다 그런 건데, 그것도 좀 그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2명만 또 이첩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조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솔직히 또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냐, 수사 대상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안에서는 그러니까 수사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굉장히 반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첩하기로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냥 심우정 검찰총장의 정무적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본인들이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이첩 요구를 공수처가 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리를 다 가져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검찰이 실리를 가져간 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한 대상들을 다 취하해 주기로 하고 그거는 요청을 취소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딱 하나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인원들의 지금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확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일단 자기네들이 잡아 넣어야지 족쳐가지고 뭐라도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2명만 잡아놨어요.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공수처는 아직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기 체포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고인으로 조사만 뭐 잡아놓은 건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데리고 있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했고요,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구속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인물들이네요. 윤석열 빼놓고 그러면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 이거 근데 그러네요. 앞으로도 검찰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수처에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키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어쨌든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토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실리를 챙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는 챙겼다. 예. 이첩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놓고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조직 생존 논리를 강화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이 예를 들어 들어서면 뭐 기소청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검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큰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로 있는 게 나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을 세워야 된다. 그게 건진법사 갑자기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2018년 걸 가지고 걸어서 하잖아요. 2018년 것만 알겠어요? 더한 것도 알겠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검찰이 이렇게 잘해. 역시 검찰이 수사 잘하지 않아? 검찰이 있어야 되지 않아? 아마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앞으로 계속 질주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봐요.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특검 가면은 검사 30명, 뭐 공무원 60명, 기간도 막 길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사는 검찰이 해놓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역시 검찰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검찰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검찰을 누가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못 믿을 거예요. 사실 검찰은 아직도 저는 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전사령관 최근에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박범계 의원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검찰이 지금 상황 보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물론 이제 내란 이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그쪽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만약에 이제 특검이 들어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면은요, 이게 한 번 기소가 되면은 동일 사안으로 특검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소를 이상하게 해놓으면은요,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권남용으로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란죄까지 지금 같이 수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특검이 오기 전에 이게 구속 기한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사령관들 다 구속해놨는데 이게 최장 2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20일 안에 그 다음에 20일 이후에는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구속 기소를 해야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잡아놓고 지금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구속 기소를 하면은요 특검은 이미 얘네가 해놓은 구속 기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기소를 했을 때 내용이 이상하게 삐리한 걸로 해놓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을 솔직히 저는 못 믿겠어요. 아직도 못 믿겠어서 얘들이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 수사기관이 이렇게 기소를 하잖아요. 이게 한 조직에서 하면은 이게 자기들끼리 어떤 걸로 기소를 해야 될지 이게 잘 맞춰가지고 이게 어긋남이 없이 그래서 딱딱 아기가 맞게 하는데 이게 각자 기소를 하면은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관끼리. 막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저는 못 믿겠고 하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조직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사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엉망으로 하고 공수처 만든 것 때문에 그래. 아니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이 말 자주 써요. 평생 야당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 총리도 탄핵할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는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진짜로. 감사원장도 없어. 방통위원장도 없어. 방통위원장 지금 거기 방통위가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KBS 1, MBC 연말이면 허가 끝나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재허가를 주지 않으면 방송이 불법 방송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헌재에서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 이지숙 방통위원장이 6인으로 심리해달라고 해서 그거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그래서 이제 간다. 좋아. 그래도 연말까지는 뭐 헌재 재판관 몇 명 임명해서 하겠자고 기다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첫 변론기일이 27일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8일 할 거예요? 그 전에 또 헌재 재판관 임명은 돼야 돼. 23일경에 뭐 청문회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초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의지는 있는데 집권할 능력이 있느냐? 집권할 순수한 의도가 뭐냐? 집권해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분명히 일 거다. 네. 지금 이 혼란을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공수처가 사실 이첩해달라고 하면 이첩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심은정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강행 규정 안 따를 수도 없고 또 지금 신병 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쉽냐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검찰은 역시 니네 같은 편. 이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는 일선 수사팀에서는 수사지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엄청 크고 박세현 본부장도 몰랐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해당 팀이 수사지가 높다고는 하지만 검찰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자초한 거예요. 물론 도이치모터스에 불기소했던 팀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내란 관련돼서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 수사했던 팀은 다른 사람, 다른 멤버들이지만 그럼 그분들은 그때 얘기했냐? 아마 이분들이 지금이 제대로 윤석열을 수사해서 우리의 불명예를 씻겠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그래도 검찰청으로 살아남자. 이런 보관도 있었겠지만 그럼 그때부터 얘기했어야죠. 얘기 안 하다가 권력 떨어지고 이제 태양 바뀌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잡을게요. 갑자기 사냥개 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이 안 느껴진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사실 저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검찰이 윤 정권 뒤집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뒤질 거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자폭하면서 검찰이 바로 태세 돌변을 했는데 수사하려는 의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신뢰를 못 받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윤에 대한 신병 확보나 이런 부분 조금만 거슬려도 다 그래 니네 쉴드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정무적 판단도 좀 해서 강행 규정이지만 검찰이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크니까 지네 마음대로 버틸려면 좀 버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중에 기소 단계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이거 위법 증거다. 이거 절차 잘못됐다. 따져보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검찰은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니네 이런 걸 예상하고 이렇게 절차에 안 맞게 허점을 만들어놨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전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해도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전 일본 수사팀에 불만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업자득이에요. 물론 A 검사가 한 짓 가지고 B 검사가 왜 들어야 되겠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옛날에도 얘기하지. 조용히 있다가 그런 검찰이 뭐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꼭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월 3일 내란 사태 당시에 그 정보사 전 현직 간부들로 꾸린 사조직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의 임무가 뭐였냐면은 선관위 직원 30명을 무력 납치해서 비원 벙커로 데려오라 라는 게 이분들의 임무였고 납치할 때 복면을 씌우고 뭐 손발을 뭐 케이블 타이로 묶으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여기서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분은 사실 민간인이에요. 지금 정보사령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민간인이 이런 식의 기획을 한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질문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소장님. 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직 거기 중령이 김병주 의원한테 제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좀 약간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폭로 형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참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정말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방송도 이제 정말 못했을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폭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좀 수사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 노 전 사령관이 네. 현직 중령들 불러다가 대령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지시하고 한 거는 이게 국가 기강이 해이해졌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대령들 같은 경우엔 장군 승진을 미끼로 해가지고 내 말 들어 나 김용은 국방부 장관하고 다 얘기된 거야. 니들 여단장 별 달아줄게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명령을 들은 그 대령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네. 박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정확히 밝혀내야 되는 일이죠. 저도 한 야당 관계자한테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선관위 직원들, 실무자들을 30명을 구금하고 신문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자, 미치광이는 몇 명의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이 미치광이들은 얘네들을 구금하고 신문하면 얘네들이 진실을 털어놓을 거야.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에 의해서 선거가 조작됐고 선관위가 꽁꽁 숨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며칠만 신문하면 털어놓게 될 거야 라고 미치광이 생각하겠죠. 근데 미치광이의 말을 듣고 이건 미쳤는데 하지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문하면 사실이 아니라도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전체가 다 미치광이는 아니지만 미치광이의 어떤 줄을 대면서 본인의 권력을 노리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우린 다 일반인이잖아요. 우리는 고문에 취약해요, 사실. 아, 굉장히 취약하죠. 저도 예, 닭 목을 비틀면 새벽이 오지만 제 목을 비틀면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든지 간에. 저 일반인이거든요. 네. 부정선거 했지? 조작했지? 한 번 이렇게 얘기만 하면 한 대 세게 때리고 했지 그러면 짖어! 같기도 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 80년에 여러 사람들의 자기 고백 얘기할 때 들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고문에 이겨서 내가 내 친구를 불었다. 이 부끄러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알잖아요. 우리 다 그거 못 지켜요. 그럼. 못 지켜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진실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계엄을 유지하는 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비극이지만 자,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였고 해킹해서 들어갔고 실토했다. 계엄 상태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 비극이 언제까지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건 꼭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달님 생각이 궁금해요. 이게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나왔으면 아마 뭐 아예 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게 뭐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다른 건 모르겠고 선관위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때 차 타고 다닐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드릴 거를 살짝 그런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유튜브가 워낙에 그쪽이라서 그때도 그런 유튜브를 보셨군요, 이미. 아니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위장당원 나올 때 그 위장당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에 붙은 단어를 무슨 위장 간첩, 위장 귀순 요 정도 아는데 위장당원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부산 갔을 때 연설을 중간에 그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그 너무 좀 그런 유튜브 거기 썸네일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는 척 하면서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다른 또 얘기들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확보가 돼 있었어야 돼요. 윤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언로가 통로가 많아서 본인 개인 휴대폰 쓰던 거 계속 썼다. 전화 자주 한다. 텔레도 자주 한다 했지만 한쪽만 넓은 거예요. 이게 신호가. 그렇죠?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데 한쪽은 아예 안 듣고 한쪽만 들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신 느낌이 들고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번이라도 개표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부정선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안 하고 그게 맞다고 뭐라고 주장을 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본인은 받아들이니까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극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계속 나실 것 같아요. 이 아 국면에서. 계속 나요. 정말 나요. 예. 책을 쓰세요. 예? 책, 참여록 같은 거 써가지고 다 밝히세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뭐 또 뭐라도 할게요 나중에. 네. 공천님은 공천 받고 하자 그것도. 일단 공천 공천이 받기 중요합니다. 전부터 그거. 받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아직 완전히 전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그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랑 수방사 쪽은 대체적으로 국회 쪽을 조금 더 이제 집중 마크를 했던 거고 방첩사랑 정보사가 지금 선관위 쪽을 지금 마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굉장한 기획통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추잡한 인간이기는 한데 성추행으로 이제 2018년 10월 1일에 육군 그 정보학교 거기 학장이었는데 네. 여군 그 교육생 한 20대 초반에 그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 딸 같은 애 성추행해가지고 잘린 사람이거든요. 매우 추잡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라고 보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기획력이 탁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김용현은 기획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정통 기획이라기보다는 약간 야전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노상원이 이거를 그림에다 그렸겠구나 정말로 이런 얘기들을 군 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상원의 약간의 패착이라고 좀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빨리 정상화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특전사, 수방사뿐만이 아니라 방첩사, 뭐 정보사 할 것 없이 모든 전력을 사실은 국회 쪽으로 집중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만약에 성공했으려면은. 그리고 선관위는 솔직히 일단 계엄이 되면은 언제든지 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의 기획통이긴 한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케이블 타이 묶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정보사에서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작전 중에 나올 수 있는 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다 선관위 직원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전쟁 전시 상황이니까 사실상 군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군법이니까 그리고 특히 불법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계엄이 발동되는 순간 모든 민간인도 다 군법으로 처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거나 뭐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고문을 해서라도 증거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정보사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북파공장원 이렇게 보내는 데고 각종 휴민트 작업하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사 이게 좀 웃긴 게 방첩사가 원래 이 정보 보안 쪽에는 이게 옛날에 보안사였다가 기무사였다가 방첩사가 됐잖아요. 이쪽에서 사실은 이 선관위 쪽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방첩사에서 이게 기무사 옛날에 그 문건 계엄 문건 때문에 조직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방첩사로 바뀌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방첩사에 있었던 법무관들이나 이 실무진들이 안 움직이니까 정보사까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같이 했었던 건데 정보사는 IT의 문맹이야. 이 사람들이 휴민트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버 카피해와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외우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타이 있는 묶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잘하는 게 이렇게 타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포섭절로 데려오고 이게 이제 정보사가 아니니까 공작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치밀하게 했지만은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미스가 났구나. 그런데 실제 이게 만약에 됐고 계엄이 됐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실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예, 저는 그냥 뭘 대기도 전에. 대기도 전에 바로 다 물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텐데 정말 이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선관위에서 한 명이 네. 그래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라고 일단 신문에 못 이겨서 얘기하는 순간 이 계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치광이들은 이 사람이 자백했어라고 하겠지만 이 미치광이를 따르던 일부 나쁜 놈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에게 중요하잖아. 누군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돼.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진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